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 한 번씩 크게 탄생을 하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아니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들이 어느 순간 만들어내는 걸까요? 글쎄요. 그 창의적 천재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통념을 또 뒤집으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인데요.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에서 기술, 경영 또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정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이 몇 번째 책인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몇 개를 쓰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한 네 권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권째. 근데 특히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또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네, 거기 더 그렇습니다. 많이 집중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 경력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네. 혁신적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한국의 기업 그리고 한국의 산업에서 혁신적 기술이 왜 탄생하는가? 혁신적 기술이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왜 잘 탄생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적 기술이 그러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가 네. 이런 데서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 책으로 펴내기도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창의적인 천재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이 기술 혁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동시 발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요. 동시 발견. 에디슨이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컫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보면 에디슨이 만들어냈다는 그 놀라운 백열전구라는 것도 그 당시에 이미 거의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필라멘트의 구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데 예. 거의 여러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에디슨이 마지막 칼날을 살짝 이제 들이민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독창적이고 놀라운 창의력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네. 하는 기존의 상식을 깨는 그렇죠.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흔히 발견되는 현상들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거의 3명에서 5명 정도가 아인슈타인과 거의 같은 등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필요한 조합의 재료들이 이렇게 널려 있으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라도 기술을 만들어낼 어떤 성숙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의 원리를 잘 알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잘 스케일업하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창의적인 마인드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쇼트트랙에 그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이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빙판 위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활용점정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활용점정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럼 창의적인 마인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을 꼭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블랙박스처럼 만들어서 숭상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처럼 놀라운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또 영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후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스티브 잡스의 활용점정이 아니었어도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왔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리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혁신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교수님의 과거의 그 역작,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최초의 질문 이런 이제 책들도 몇 권 이제 여쭤봤는데
사실 그 책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술 진화의 원리, 기술 진화죠, 진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축적의 시간, 뭐 축적의 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적 시리즈가 됐습니다. 네. 축적 시리즈에서 잘 생각해 보면 축적이라는 건 동사잖아요. 네. 그럼 무슨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축적할 거냐. 네. 그럴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도전적인 시행착오를 치열하고 아주 집요하게 쌓는 것이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한다. 도전적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책이나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번 책을 통해서는 생물 진화의 원리, 예.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진화의 원리와 사실 상통하는 것이다. 그런 또 다른 측면의 진화적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화론적으로. 근데 그 기술도 생물이 진화하듯이 진화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렵죠. 어렵고 네. 종의 기원을 읽은 사람이 잘 없는 이유가 예. 그 비둘기 때문입니다. 하도 비둘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음. 의외로 갈라파고스 이야기도 뭐 없지 않지만 네. 비둘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읽다가 자코뱅이라는 비둘기 종류 들어보셨습니까? 자코뱅. 비둘기인데 예. 이 공작처럼 뒤에 장식 털이 아주 오. 멋지게 나와 있는 그런 공작이 있습니다. 네. 저 비둘기가 비둘기인데. 있습니다. 사실은 날기는 굉장히 어렵죠. 시선이 잘 안 돌아가니까. 아.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근데 다윈이 비둘기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비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당시에 다윈이 살았던 시기에 유럽 귀족들의 아주 중요한 호사적인 취미 중에 하나가 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놀라운 신기한 품종의 비둘기를 갖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해서 난 이런 거 있는데 너는 뭐 구경도 해본 적 없지? 그러면 이제 뻑이고 이런 게 이제 뽐내는. 뽐내는 이야.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비둘기 육종가가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육종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종을 개량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신기한 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기한 종을. 어. 자코뱅 같은 그런 신기한 종. 어떤 비둘기는 보면요. 이 발이 거의 닭보다 큽니다. 털이 불순불순 나 있어서 걷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네네.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관상용.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그 원리를 다윈이 오랫동안 관찰하고 비둘기 육종의 원리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렇게 단순했던 비둘기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다양한 비둘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냐. 그 원리를 일반화시켜서 본인이 자연에서 관찰했던 사실과 함께 섞어서 만든 이론이 자연선택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많은 변이를 만들고 변이 중에 좋은 걸 선택하고 선택한 변이를 후손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축적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택, 변이, 선택, 그리고 전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승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변이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다시 정리를 하면 많은 시도를 하고 그중에 좋은 것을 고르고 그리고 좋은 것을 고른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변이, 선택, 축적의 과정인데 이 원리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하. 아이폰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거나 혹은 로켓이 거꾸로 착륙하는 장면을 보거나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비즈니스를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런 혁신적 모델의 연원은 모두 놀라운 시도를 일단 해보고 그것도 많이 해보고 네. 그중에 좋은 걸 고르고 거기서부터 다시 변이를 하는 축적의 과정을 이제 거쳐간 것이죠. 그래서 다윈은 자연계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지만 네네. 그 원리는 기술의 진화에 있어서도 그대로 통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이 진화하듯이 그렇게 기술도 진화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이폰이라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UI, UX 그렇죠. 사용자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더 편하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많이 또 편리하게 진화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 처음에 그렇게 변이가 한번 생겼다고 해서 안드로이드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도 만들어 볼까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버전 1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선택을 처음에 받은 다음에 예. 그 다음 거기서 또 개선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축적이 되고. 선택을 올려가면서 축적을 해나가는 과정.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안드로이드 OS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폰 이름도 뒤에 1, 2, 3, 4 붙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이름 붙이고.
20년대 들어서 그게 20년 아까 말씀드렸던 자코뱅 비둘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네요. 생물의 진화와 기술의 진화가.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정돈 교수님의 주장. 신기술도 가끔 세상을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게 탄생을 하죠.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원리? 비결이라고 그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적 기술의 탄생 원리와 같은 건데요. 결국은 쌓이던 것들. 그렇죠.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기술 진화의 용어를 쓰지 않고 예.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스케일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초의 질문, 이건 남들이 안 해본 거 이걸 할 수 있을까? 해봐도 될까?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네. 혹은 하고 싶다. 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는 어떤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욕구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처음 시도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버전 1이 됩니다. 버전 1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던져진 도전적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기 때문에 네. 완성형일 수가 없죠. 그래서 버전 2로 계속 개선해서 이제 올려야 합니다. 예. 그 버전이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스케일업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과정을 잘 보면 아까 제가 진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변이, 그다음 선택과 축적, 이거 두 개를 그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변이가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축적이 스케일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스케일업해라. 이게 이제 세 개를 두 개로 줄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그게 또 대중화가 되고 그 최초의 질문 이게 뭐 어떻게가 될 수도 있고 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 최초의 질문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인류가 만들었던 로켓 가운데 가장 무거운 로켓을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그렇죠. 위성 발사 모델이 있죠. 네. 그게 작년에 시험 파일럿이었습니다만 1단을 다시 이제 재착륙시켜서 받았는데 땅 위에 착륙시키지 않고 기가질라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젓가락으로 잡았습니다. 공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발사대에서 아예 그냥 잡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이제 깜짝깜짝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건 땅 위에 재착륙시키는 모델이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단 로켓을 거꾸로 재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그걸 왜 아까운데 버리지? 다시 쓰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최초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이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처음에 잘 될 리가 없죠.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려 13년간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 네. 실패가 제가 지금 표현을 실패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시행을 했고 거기서 학습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시행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버전, 조금 더 문제가 조금 이제 적어진 그런 버전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마침내 13년 만에 처음으로 거꾸로 이제 착륙을 시키게 되죠. 그게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모델이 새로운 저희 표현으로는 개념 설계라고 하는데 네. 그 개념 설계가 완성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던가요?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렸던 로켓 하나가 공중에서 이제 폭발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물론 전에 올해 들어와서도 또 폭발했죠. 네. 그 물론 이제 길을 잃을까봐 인위적으로 이제 폭발 버튼을 눌렀다고는 합니다만 오히려 그 많은 스페이스X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죠. 박수를 치는 모습에 네.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저렇게 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구나 또 깨달음도 얻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폭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성공이 있었고 그 실패 과정에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뭐 좋아한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스페이스X 직원들은 뭐 박수 치고 환호성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중계 장면에서 중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예.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 아. 왜냐? 그 위에 이 스타쉽이죠. 그걸 붙여서 이제 다 합치면 가장 무거운 인류가 써왔던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들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로켓은 여러 단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일단 발사 단계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위에 초기에 가속을 이제 붙이는 단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그 아주 초창기 단계까지는 일단 떴다는 거거든요. 그 무거운 걸.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이건 축하할 만한 일. 그럼 그 다음은 이제 터졌잖아요. 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해결해 있다.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 초창기 문제를 초창기 단계를 달성했다라는 데 대해서 이건 기뻐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 더 배웠고 그게 또 하나 더 축적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 사실 질문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최초의 질문이라는 걸 어떻게 던져야 할 것인가 그 자체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해봐야 할까요? 저는 기업가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기업가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는 모임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조찬 모임도 있으시고 뭐 CEO 포럼도 분들도 있고 공부 열심히 뭐 하시니까. 모여서 테이블에 같이 앉으셨을 때 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렇게 아껴뒀던 질문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그 같이 있는 동료 기업가 분들이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좋은 질문이다. 오. 테스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약간 농담을 섞었습니다만 그 내가 던지는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로드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네. 모든 그 업계에는 그 업계를 지배하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로켓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0년 동안 인간이 로켓을 쏘아오면서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무게 예를 들자면 연료를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지 또 분리할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 네. 그런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쭉 노력할 거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쭉 그려놓습니다. 네. 태양광 분야 그러면 태양광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합의해놓은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로드맵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질문은 일단 좋은 질문입니다. 챗GPT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거대 언어 모형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파라미터 수가 얼마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서버 개수가 몇 개가 될 것 같고 이런 거기에 필요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 것 같은 그런 로드맵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네. 거대 언어 모형 분야에 네. 그 로드맵을 다르게 그릴 수 있는가 다른 선을 그릴 수 있는가 라고 일단 질문을 던지면 좋은 질문입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3년 뒤에 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요걸 2.5년 만에 해야지. 저는 그렇게 로드맵을 조금 빨리 따라가고자 하는 시도는 도전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열심히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하는 걸로 잘했죠. 네. 근데 이제는 로드맵 위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다른 로드맵 선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태도, 아예 축을 추가하거나 아예 다른 디멘전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드맵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질문이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왔던 혁신이라는 것이 해외 다른 기업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6개월 먼저 했다. 시제품, 샘플 먼저 우리가 만들어내서 고객사에 공급했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질문이고 아예 그냥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봐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지구 궤도를 온통 인공위성으로 뒤덮어서 통신을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게 무슨 미친 생각인가 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켓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돌아와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질문 자체도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긴 합니다만 또 그 사이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또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게 또 축적되는 시간도 우리가 또 견뎌내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하나 교정하고 싶은 게 네. 그 직업적 문제의식으로 예. 자꾸 교정을 해야 되니까 네. 최초의 질문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네.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초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최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술에 있어서는 로켓을 거꾸로 세워보자.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던진 거 아닙니다. 아하. 그 이전에 질문이 있었죠. 근데 너무 황당해서 소위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아이디어들이 꼭 없던 건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 질문을 뽑아 올린 것입니다. 뽑아 올린 것. 아까 예를 드신 이제 지구를 스타링크. 링크로 이제 다 둘러싸서 인터넷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는 80년대부터 있었던 시도입니다. 이리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맞아, 이리듐이 있었죠. 망했죠. 예, 너무 비싸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뭐 해저 케이블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안적인 로드맵 가운데 아주 강력한 로드맵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고 있었죠. 그 중에 위성으로 해볼까라고 하는 로드맵이 희미하게 점점점점이 있었던 거죠. 그걸 끌어올린 것입니다. 지금 젠슨 황이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를 갑자기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방향이냐 그 최초의 질문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30년 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끌어올린 것이죠. 어렵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위에 있어서 리더분들이 내가 최초의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남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이런 데 대한 강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전성이 높은 질문을 채택하고 알아보고 끌어올려서 이걸 제시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약간 스스로 교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정동 교수님은 또 진화를 하십니다. 이게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사실 이정동 교수님은 CEO 분들 비롯해 리더분들에게 또 강연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분들도 알게 모르게 나는 왜 그런 멋진 질문을 못할까? 왜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할까? 압박감에 쌓여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고 믿는데 나는 과연 좋은 리더인가? 아마 많이들 스스로 되새김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자면 CPU는 1971년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앙처리 장치. 인텔이 만들었죠. 그 이전에 CPU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복합칩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처음 시도한 게 69년에 인텔이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스케일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첫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인텔의 CEO가 아닙니다. 인텔의 밥 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선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일본 출장 갔다가 소위 쓰는 수요 기업 중에 뭐 글로벌 랭킹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전자 계산기 만드는 중소기업 일본 사장하고 같이 일본인 사장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 먹는 자리에서 일본인 사장이 칩을 쓰는 수요자로서 칩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수요자로서 칩 수요가 너무 많은데 이걸 복합칩을 만들어서 좀 줄일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 던져본 거죠. 방법 모르죠. 본인 칩 전문가가 아닌데 당신이 칩 전문가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다. 그 질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CEO 분들이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뭐 알려지기로는 저런 멋진 비전과 뭘 다 포함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전문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강박관념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천재 아니라도 된다. 소비자가 던지는 질문. 또 컨퍼런스 가서 누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더니 저건 참 도전적인데? 그런 질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전성이 높은 거. 본인에게 그런 도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선뜻 손을 뻗어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전에 어떤 질문이 좋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있는 것을 잘 채택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몇 가지 이제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또 잘 살린 사례가 청소기, 먼지 필터 없는 청소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지 필터 없이 청소기를 잘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질문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또 그걸 또 시행을 해냈고요. 근데 사실 그 과정이 또 쉬운 거는 아니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1900년대 초반에 진공 청소기가 나오고 난 다음 거의 뭐 8, 90년 동안 기본적인 교과서는 먼지가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뭘로든 걸르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 다음에 거름막은 털거나 씻어서 다시 낀다. 이게 교과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로드맵이니까 그 로드맵 상에서 진공 청소기 업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쓸 수 있을까? 소리를 얼마나 적게 할 수 있을까?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로드맵입니다. 거의 흡입력 우리는 몇 와트입니다. 이런 걸로 광고하고. 그 로드맵을 그려놓고 이제 밤낮없이 그 로드맵을 얼마나 더 빨리 달성할 것인가. 남들이 효율이 15%라 그러면 내가 16%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로드맵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해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시도를 합니다. 무려 5,100번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부시고 하는 과정을 조금씩 이제 계단을 밟아 올라간 것이죠. 매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시도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계단에서 다음 계단을 이제 밟아 올라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전 매장에 가보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거의 먼지 봉투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로드맵이 지배하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로드맵이 지배하는 시대를 열어간 그 사례도 아주 전형적으로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스케일업하는 것이죠.
그 스케일업이 계속해서 뭔가 시도해보고 축적하는 거. 근데 일단 도전을 해서 시도해봤다면 실패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한 단계라도 쌓여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시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시도를 하고 실패라고 불리우는 이제 행위가 있었을 때 네. 그건 실패야. 너를 혼내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기보다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계속 같은 이제 시행착오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행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행학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그렇고 창의적인 기업들은 실패 사례를 많이 공유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제가 아까 최초의 질문에서 최초를 스스로 교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교정해야 되는 게 예. 고백할 게 많네요. 축적의 시간에서 제가 누누이 그 이후로 책에서도 강조한 게 시행착오를 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시행착오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요. 시행 다음에 착오라는 건 정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정답이 있을 때 성공과 실패, 착오냐 아니냐를 판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시행착오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착오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건데. 시행착오의 경험을 쌓아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실리콘밸리에서 실패 경험을 공유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축적의 목적어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시행학습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착오라는 말, 실패라는 말, 실패 경험을 쌓아라는 말, 이런 말들을 혹시 제가 다른 책에서나 어디서 말한 게 있다면 지금 취소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의 취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또 읽히네요. 그렇죠. 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 이거 잘못되면 이 회사에서 투자한 자금 얼마 날아가는데 투자자들이 난리 칠 텐데 그렇죠. 위에서 또 엄청 깨질 텐데 네. 경쟁사보다 뒤처질 텐데 이런 두려움을 또 갖기 네.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언어 습관부터 좀 달리 가야 될 게 그 두려움을 더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연관된 또 옳은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기업들을 우리가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의 평가를 할 때 네, 어떤 기업은 기업 가치 이제 장부 가치에 비해서 아주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딘지를 잘 보시면요. 예, 어떤 기업이 소위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는 기술과 제품을 내놨다라고 해서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뭐 때문에 높아지냐면 그 기업이 모종의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사실은 베팅을 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주가가 왜 저렇게 높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높지? 네. 라고 할 때는 뜯어보면 그 안에 도전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 안주머니에 예. 기업의 안주머니에 도전적인 질문을 들고 꼭 되리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시행착오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때 아하.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숨겨진 카드는 향기가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또 설레게 하죠. 설레게 하죠. 예. 그래서 주가가 높은 것인데 이 점에서 우리 산업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지 않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전통 제조업도 많고 해서 많이 근데- 또 못 근데 봤죠. 산업 분야와 상관없이 예. 우리 산업 혹은 기업 생각나시는 기업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그 기업이 지금 매출이 많고 적으냐 수익이 많으냐 적으냐 수주 잔고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저 기업이 어떤 모종의 도전적인 질문을 갖고 스케일업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기업의 뱃속에도 그런 게 도전적 질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스케일업하고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제 이 말을 약간 네거티브하게 표현하면 다르게도 표현드릴 수 있는데 네. 조금 얌전하게 표현드리자면 네. 그런 희망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이제 혹자는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 용어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를 이제 설레게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적인 과제가 있고 그걸 또 시도하는 기업에 투자자들은 더 많이 베팅을 하니 그게 높은 기업 가치로 이제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안정적으로 이미 매출과 이익을 달성해 나가고 그런 기업들은 그 성장률에 맞춰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맞춰지는데 사실 그 꿈이 있다면 뭐 5년치, 10년치 후에 이익까지도 끌어와서 투자를 해주는 게 또 시장의 원리이기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미래 기회를 또 보는 것일 테고. 그렇죠.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 생물 진화와 이제 기술의 진화도 이제 같이 빗대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이제 규칙, 네. 패턴, 단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그래서 단계 저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이제 생물 진화에서 아주 흔히 관찰되는 현상들인데요. 네. 생물이 어떻게 저렇게 기기묘묘한 생물들이 탄생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자연 선택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도 되기도 하지만 예.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첫째, 기술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탄생할 때는 반드시 A와 B가 합쳐져서 C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는데 나도 인터넷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스티브 잡스를 일컬을 때 조합의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원리겠습니다만 탁월한 기술의 대부분은 조합의 산물입니다. 특히 스케일업을 여러 번 이제 시행학습을 해야 하는데 그때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점점 완성으로 다가갈 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내가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협력하지 않고 내 혼자 풀려고 그러면 항상 B급 기술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항상 이렇게 갖고 와서 조합을 해야죠. 조합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가 굴절 적응의 원리인데 굴절 적응. 최근에 한국에도 출시됐습니다만 비만약으로 유명한 네. 유명세를 탄 약이 사실은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B 목적으로 쓰이게 되는 사례들이 많죠.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굴절 적응을 통해서 스케일업 속도를 높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이제 있고요. 굴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굴절 적응. 그리고 이 굴절 적응을 잘 생각해 보면 최초의 질문도 여러 군데 이제 발굴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정말 강조하는 키워드인데요. 종의 기원에 나와 있는 라틴어로 딱 한마디가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윈이 한 말은 아니고 당시 자연사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던 유명한 말인데요. 자연은 새로운 변이가 생길 때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그래서 놀라운 종이 단번에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조금씩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로 도약하지 않습니다. 돌발적인 놀라운 간밤에 뭐 이렇게 번개가 쳐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A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B를 했다라고 하면 그 중간을 잘 보면 A, A-A2- 같은 조그만한 아주 미세한 단계들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수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혁신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뭐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만트라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황새가 아니라 뱁새가 이긴다. 벌레, 개미의 시각을 유지해야 승리한다. 독수리처럼 위에서 이렇게 시각을 다 내려다보고 뭔가 이렇게 이게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찍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하. 한 칸씩 한 칸씩. 그래서 스몰 베팅이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구글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만 처음에 논문 검색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동영상, 조금씩 하나씩, 인공지능. 하나씩. 그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의 탄생 과정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모두 스몰 베팅의 연속입니다. 다만 그 스몰 베팅의 속도가 계단을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네. 압축하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죠. 그리고 경험의 축적과 전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두 번째 드릴 필요가 없고요. 네.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와 공생인데 지금 모든 기술은 이제 생태계 속에서 탄생을 하죠. 모든 기술을 혼자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TSMC 주변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이제 TSMC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서로 등을 기대는 관계에 있습니다. TSMC도 걔들한테 기대고 그 생태계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 하는 애, 전공정 하는 애, 후공정 하는 애, 패키징 하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서로 다 이제 협력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나누어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공생하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국가, 지역, 기업이 혁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패턴들이 진화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산업이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갖춰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뭔가 혁신적인 기술들이 날마다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가 조합. 어떻게 보면 이제 융합의 의미로 조합. 그리고 굴절 적응, 스몰 베팅, 경험의 축적과 전수, 또 생태계에서의 공생까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 생물의 진화와 기술의 진화가 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좀 차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대표적일까요? 생물 진화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가 변이, 선택, 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이, 선택, 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이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의는 임의적 돌연변이입니다. 네. 그건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임의적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생물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수가 없고요. 도태되고. 탄생하지 않고 그중에 아주 운 좋게 이로운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이 되고 이제 축적이 되어서 이제 뒤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네. 출발은 임의적 돌연변이입니다. 근데 기술은 가장 앞에 있는 뭔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볼까라고 할 때 임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디자이너가 됐든 혹은 뭐 엔지니어가 됐든 기업가가 됐든 공장장님이 됐든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할 때는 그게 효율 개선이 됐든 뭐 새로운 품질 요소를 집어넣는 게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변이의 출발에 인간의 의도가 있는가 임의적 확률적 돌연변이인가 여기에 따라서 기술의 진화와 생물 진화는 나머지 프로세스는 다 똑같은데 비유하자면 당구공을 A를 치면 이제 B의 공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확률적으로 첫 번째 A 공이 움직이냐 아니면 모종의 의도를 갖고 방향을 갖고 모종의 세기로 내가 치겠다고 작정하고 당구공을 움직이는 거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물론 혁신적인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죠.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선 좀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단 교수님은 보고 시작하시는 걸까요? 근데 저는 물 반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을 우리 손으로 다 키워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반도체부터 저기 인터넷 포탈까지 심지어 우주 발사체와 첨단 전투기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세계적 수준으로. 예. 그런 뭐 좁혀서 제조업 역량으로만 보더라도 전 세계 4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산업을 일궈낸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를 일궈내는 과정은 황무지에서 그걸 어떻게 일궈냈겠습니까?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 나름 도전 의식을 갖고 치열한 스케일업을 겪은 것이죠. LCD 산업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거의 8년 이상 적자를 수년간 적자를 버티면서 그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반잔의 물은 채워져 있다. 근데 반잔의 물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되돌이켜 보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모델은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개념 설계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선진국이 보여준 모범, 기술, 규범, 사례, 교과서, 전례를 보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효율이 좋고 더 값싸게 소위 가성비가 높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걸로 36,000불이 된 것이고요. 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델로는 우리가 더 이상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잘 만들기 게임으로 가면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금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들이 이제 한국에 슬슬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제시장 글로벌 마켓에서 품목 대 품목, 산업 대 산업으로 잘 만들기 게임으로 실행을 잘하는 게임으로 이미 한국이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모범을 로드맵을 따라가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이제 창출하는 길로 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 반잔의 물, 그게 우리가 다음번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뜀틀이죠. 우리가 그걸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벤치마킹을 그만두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스스로 스케일업을 해나가는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게 제조업은 어떤 규모나 가격에서 좀 뒤처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창의적인 것 또 혁신성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게 또 우리가 이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초의 질문을 잘 던져야 하고 그걸 또 잘 채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해나가야 된다. 조금만 더 하자면 네. 중국이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실행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중국이 스스로 중국발 개념 설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발 개념 설계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 중국발 로드맵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어. 딥시크를 보십시오. 예. 모든 사람들이 거대 언어 모형에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예. 딥시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놨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에 맡겨둔다 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백 조 주식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른 로드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아. 그게 탄생한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진화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니 H100을 쓸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나 그만큼 혹은 더 성능이 뛰어난 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새로운 개념 설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네. 수천 개의 기업이 아주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오래 왔다면 얘들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스케일업을 집단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딥시크가 나왔는데요. 이 딥시크는 제일 처음에 이 비유를 들었던 칼날 들이밀기의 첫 번째 선수입니다. 쇼트트랙에서요. 그러면 예. 쇼트트랙에서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가 0.01초 차이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 딥시크 혹은 딥시크형 혁신이 중국발 개념 설계가 거대 언어 모형에만 있을까요? 2차 전지에는 없을까요? 가전에는 없을까요? 반도체는 없을까요? 유통 물류에는 없을까요? 앞으로 딥시크 같은 충격을 여러 번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면 예. 이제 우리보다 한참 밑에서 개념 설계를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해야지 쟤들은 멀었겠지라고 하던 그들이 먼저 개념 설계를 이제 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개념 설계를 로드맵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가적으로 힘을 같이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로드맵을 벗어나는 질문, 벗어나는 시도. 가끔은 이제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들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 익숙한 관행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또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익숙한 관행을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또 힘든 일이고요. 그렇죠. 그게 참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화두를 하나 던지신다면 최초의 질문을 하나 던지신다면 좀 어떤 제안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네. 각 분야마다 최초의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분야마다. 아까 제가 스스로 교정을 했으니까 최초의 질문이 아니라 도전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네. 하고 있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10개 분야를 무조건 고른 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많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무슨 주요한 산업들 10개를 고른 다음에 네. 각 산업에서 도전적 질문을 만들어보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은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예. 만약 희미한 해법의 단초라도 구해서 우리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래서 한국이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기대되는 그런 질문, 해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보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2명씩 고수를 제가 모셔서 예. 몇 시간 앉아서 이제 제가 요구를 드리죠. 질문을 내놓으십시오. 질문을 내어놓기 전에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그랜드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시즌 1 해서 작년에 10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다시 작업을 해서 시즌 2를 곧 발표를 합니다. 그 질문들이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으로 항체를 설계할 수 있는가?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건 지금 알파폴드나 네. 가능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예. 그걸 이용해서 항체 설계를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해보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영노화 연구 분야에서 영노화 관련된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술의 문제가 뭐냐면 영노화 기술을 적용하면 종양 발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좀 거친 비유긴 한데
다시 젊어졌는데 종양 발생 가능성을 잔뜩 안고 사시든지 아니면 노화된 상태로 살든지 그 두 개를 선택한다는 게 좀 말이 안 어렵죠.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좋은 건 영노화가 되면서 종양 발생 가능성도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기술이 있을까? 아, 미생물 세포를 이용해서 CO2를 먹이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예. 그 CO2도 줄이면서 아하. 생물이 생산한 미생물이 생산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그건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같은 건데 그게 가능한가? 태양광 기술의 이론 효율이 30%뭐 조금 넘습니다만 60%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20개 질문들을 지금 도출을 했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쉽지 않을 걸?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 갖고 가서 스케일업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기업이든 또 저희는 특히 학문 후속 세대들, 네. 석사, 박사 과정 또 포스닥 이런 학생들이 기왕 연구하는 거 남 로드맵 위에 서기보다 로드맵을 창출하는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가 질문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1년에 이제 계속 시즌으로 문제은행처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첫째는 갖다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건 저희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 우리 조직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랜드 퀘스트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스케일업을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조직, 각 기업, 각 단위에서 그랜드 퀘스트를 도출해보고 좀 말은 안 되겠지만 스케일업도 한번 시도해보고 뭐 그러다 조금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등 두드려주고 이런 국가적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최초의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는 것만큼 저는 질문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적인 질문을 같이 또 공유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같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으로요. 오늘 저희가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책의 저자인 이정동 교수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저희가 직접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탁월한 기술을 꿈꾸는 사람들은 창조적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 지금도 무덤 속에 있는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를 끊임없이 소환한다. 탁월한 천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술의 미래는 인간이 결정한다. 자꾸 무덤 속에 있는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를 소환할 필요 없다.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을 꼽으신 거예요? 지금 혁신에 갈급하고 네. 한편으로는 글로벌 세계에서 등장하는 혁신에 좀 치여 있는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 그리고 산업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 연구 현장에 있는 많은 그 과학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천재적 마인드가 아니라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쉬운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화의 논리를 누구라도 따른다면 혁신적 기술은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 구절을 골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이제 잡스가 되어 있고 그게 에디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라도요. 오늘 성공예감 별책부록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이정동 교수와 함께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